처음 그녀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정말 예상 밖이었다. 보험회사에서 나왔다고 소개했지만 내가 상상한 보험 설계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과 우아한 몸짓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도 그 미소,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나를 한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마치 주변의 공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있잖아. 그녀가 딱 그랬다. 나는 원래 이런 상황에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곤 하는데 그녀와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대화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어디서나 주목받는 사람이 주는 그 아우라가 있었다.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매력적이었고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그 시선에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처음엔 단순한 보험 설계사로만 봤는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첫인상이었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녀의 첫마디에 솔깃해졌다. 심심하던 차라 별 생각 없이 그래요. 뭐하고 대답했지. 그런데 웬걸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에 말투도 부드럽고 뭔가 여유 있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냥 보험 얘기만 하고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대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험 설명을 10분 정도 하더니 갑자기 나를 보며 상철 씨 결혼하셨어요? 하더라. 나는 살짝 당황해서 아니요 하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있나요? 어디 사세요? 차는 뭐 타세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내 이름을 계속 부르며 대화를 이어가는 그 분위기.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저 몇 살로 보이세요? 라며 웃음기 어린 얼굴로 물어왔다. 순간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대충 나이를 맞추기엔 이 여자의 자신감에 휘말려서 한 30대 중반? 이라고 했더니 그녀는 피식 웃으며 에이 아쉬워요 하더라. 그 후로도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보험 얘기보다는 사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형편이 좀 그래서 보험은 나중에 얘기하죠라고 슬쩍 물러서려 했더니 그녀가 명함을 내밀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꼭 보험 문제로만 연락해야 하나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심심하면 연락해도 돼요라는 거야.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이 여자 지금 나한테 꼬리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카톡을 주고받았고 퇴원할 즈음에는 그녀 덕분에 병원 생활이 꽤 활력이 넘쳤지.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밥 한 끼 하자고 했는데 그녀는 느긋하게 밥 말고 술이나 한 잔 사줘요라고 하더라. 그 순간 나는 웃으면서 썸 타는 사이 아니면 술은 안 마셔요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들도 아니고 썸은 무슨 썸이야. 그냥 서로 애인 해주면 되지라는 거야. 그 말에 나는 그대로 KO 당하고 말았지. 이건 보험 가입보다 훨씬 큰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스멀스멀 들더라. 안녕하세요. 45살에 부모님이 물려준 잘나가던 가구 제조 및 유통사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불황이 시작되고 중국 제품들이 시장을 휩쓸면서 우리 회사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익은 바닥을 쳤다. 결국 회사는 부도났고 나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경제적인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고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돈이 부족하니 모든 게 문제였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날카로워졌고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소한 대화로 웃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그리던 우리였는데 이젠 그저 서로의 존재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 순간 나도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으니까.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닌 끝이 다가오는 신호들로 가득했다.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아내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라는 말을 자주 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쌓여갔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갈등은 더 커졌다. 아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점차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다. 아내가 나 이제 정말 지쳤어라고 말하던 순간이 나는 무언가를 돌려놓을 힘조차 없었다.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현실로 다가온 그 순간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다. 아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아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녀가 떠난 뒤 텅 빈 집에 남겨진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더 큰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몇몇 지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줘서 3천만 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지만 내게 재산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월세 20만 원짜리 허름한 원룸을 구하고 몇 개월 동안 부도난 회사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썼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상담도 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회사는 내 손을 떠나고 말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마저 바닥이 났다. 처음에는 새벽 인력 시장을 통해 막리를 하러 다니며 힘든 노가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가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새벽 인력 시장을 찾아가면 온갖 종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어디로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됐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허리가 점점 나빠졌다. 보름 정도 지나서 하루는 중노동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결국 노가다도 그만둬야 했다. 내 몸이 버티질 못하니까 말이다. 더 이상 막일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다음 선택은 택시였다. 법인 택시 면접을 보고 다행히 그 일은 나한테 잘 맞았다. 꾸준히 일하면서 잡생각 안 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니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쾅! 술 먹은 놈이 내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다. 그 순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박는 걸 보니 참 내 운도 여기까지인가 싶더라.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낮에 밥을 먹고 약 기운에 살짝 졸음이 밀려오려는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똑똑똑 정장 차림의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살짝 내밀더니 다가와 말했다. 땡땡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눈웃음을 치며 그녀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는 워낙 병원이 작고
찾아올 사람도 없었기에 심심하던 차에 말동무가 생겼다는 생각에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홍보물 몇 장과 함께 사탕이 2개 들어있는 비닐 포장지 그리고 명함을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저 아직 보험 들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하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괜찮으니까 얘기나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 우리는 한 20분 정도 보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남편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조심스레 당부하던 그녀의 눈빛이 잠시 슬퍼 보였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그 아줌마는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 아저씨, 아직도 퇴원 안 하셨어요? 그녀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팔이 부러지고 허리에도 타박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해야 했던 나는 그녀의 방문이 반갑기만 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커피 한 잔을 했다. 그러던 중 나는 불쑥 물었다. 현숙 씨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없는데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요? 남자들 다 눈이 삐었네요. 현숙 씨를 놓고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나 눈 안 높은데.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니 다시 웃음을 지었다. 현숙 씨가 너무 예뻐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내가 진심으로 던진 한마디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아저씨 참 사람 기분 좋게 하시네요. 진심이에요. 내가 진지하게 말하자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카톡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주말에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주말이 다가왔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그랜저 한 대가 주차하더니 그녀가 차에서 내려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저씨,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그녀가 장난스레 묻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현숙 씨가 원하면 뭐든지.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 조개구이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자, 현숙 씨, 한잔 하세요. 나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네, 아저씨도 한잔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조개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술잔을 주고받았다. 화로 위에 조개가 지글지글 익어갈 때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제 나이 45이에요. 5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때부터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아저씨, 우리 건배해요. 그녀가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현숙 씨,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왜요? 아저씨랑 연애하려면 취해야 하잖아요. 호호.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연애요? 나 참 무슨 그런 심한 농담을. 나는 웃으며 받아쳤지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농담 아니에요. 우리 진짜로 연애해보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본격적인 만남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네요. 최근 몇 달간 일주일에 서너 번 데이트를 하며 깊은 감정을 쌓아온 그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별 후 5년 동안 혼자 지냈고 과거에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결혼까지 고려할 만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과거 남자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연락을 계속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녀가 연하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에도 그 연하 남성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꾸 찾아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상식과 감정에 맞지 않아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